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어요.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친하게 지내던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친구들과 만나면 어렸을 때와는 주고받는 이야기 주제가 사뭇 다른데요. 옛날에는 연인 얘기, 가족 얘기, 혹은 미래의 진로 얘기 등이 줄을 이뤘다면 요새는 거의 만나면 남편이나 시댁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중 대부분은 듣기 좋은 미담보다는 듣는 사람마저 화병 날 것 같은 화나는 이야기에 가깝지만요. 주변의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서로 노력을 하면 나중에라도 관계가 개선이 될까 싶었는데 결혼 10년 차인 지금 들어도 딱히 관계가 개선된 친구들은 없는 걸 보니 사이 좋은 고부관계 같은 건 정말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판타지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은 현실이고 그 현실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각자 시댁에 다양한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하소연을 듣다가 이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 중에 이미 이 채널에 사연을 적어보낸 친구도 있었고요. 저도 영상 목록을 보다가 아는 사연을 만나 반갑기도 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화내주는 댓글들을 보면서 한 번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시댁 채널에 사연을 적어 보낸다고 하면 시댁 입장에선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거짓말 같지만 시댁에서는 제게 직접적으로 못되게 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시댁에선 대체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반응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반응들이 예상이 됨에도 제가 사연을 보내기로 한 건 시댁에서 이 사연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 사연을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의 신랄한 평가와 함께 본인들의 행동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랑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보다는 남편이 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 시아버지께서는 한량 기질이 다분하셔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로 젊은 시절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생계는 어머님께서 책임을 지셨는데 당시에는 여성들이 지금처럼 공부를 많이 하던 시대도 아니었으니 할 수 있는 일에도 제약이 많아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버는 수입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문제였던 건 어머님께서 힘들게 벌어 모은 돈을 여기저기 친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다니고 유흥하는 데 써서 어머님께서 꽤나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버님을 잘못 만나 고생하신 어머님의 그 시절 흔한 마음 아픈 스토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머님은 그 고생 때문에 성격이 많이 망가진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머님을 마냥 옹호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아는 오빠를 통한 소개팅 덕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던 동기 오빠가 제안한 소개팅이었죠. 민주야, 너 취업도 했는데 이제 슬슬 연애에 관심 생길 때 아니야? 내 주변에 진짜 괜찮은 동생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나야 소개시켜주면 고맙지.
어떤 사람인데? 직업은 공무원이고 애가 착하고 성격도 좋아. 너랑 나이도 동갑이고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나야 좋지. 만나보고 싶어. 그렇게 아는 오빠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오빠의 말대로 선한 인상에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호감을 살 만한 소위 말하는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 저는 처음부터 남편이 마음에 들었죠. 나중에 물어보니 남편도 마찬가지로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호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속전속결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취향도 취미도 비슷해서 오빠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잘 맞을 것 같아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성향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잘 다투지도 않고 순조로운 연애를 했어요. 그렇게 연애가 3년 차쯤 됐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자 서로 얼마를 모았는지부터 부모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니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약간 주춤하면서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반복되자 뭔가 있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남자친구에게 캐물었죠. 주영아, 너 왜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피해? 내가 뭘 피했다고 그래.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데. 말했잖아. 우리 집은 별로 보태줄 형편이 못 된다고. 그건 알겠는데 뭔가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집에 빚이 좀 있긴 했는데 나랑 형이 열심히 일해서 다 갚았어. 우리 결혼에 보태주실 건 없지만 너한테 뭔가 숨기거나 해서 누를 끼칠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 알겠어. 늘 표정이 안 좋아서. 뭔가 걱정할 만한 일이 있나 했지. 결혼하면 이제 내 가족이기도 하니까 네 가족 일도 숨기지 말고 다 해줘. 알겠지? 알았어. 당시 남자친구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찜찜한 기분은 왜인지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가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이유 모를 근심 걱정을 한가득 안고 갔었죠. 저에게 말 못할 이유라는 게 혹시나 시부모님의 성격이 뭐가 낫다던지 그런 부분일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시부모님은 그런 쪽과는 거리가 머셨어요. 아우, 우리 예비 며느리 아니냐. 어쩜 이렇게 참하게 생겼대? 역시 사람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야 이렇게 기품 있는 분위기가 생긴다니까. 피부도 희고 고운 게 귀한 아가씨 티가 딱 나네. 아이고, 우리 거친 아들놈이랑 같이 있으니 아가씨야 머슴놈 같네. 우리 부족한 아들내미랑 만나줘서 고맙다. 고마워. 아, 말씀은 감사하지만 너무 과분한 칭찬이라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과분하긴 네가 우리 아들한테 과분하지. 부모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당연히 좋은 여자랑 결혼하길 바랬지만 이렇게 괜찮은 며느리를 데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 식구가 된 걸 너무 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혹시나 잘못하면 바로 우리한테 말하거라.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아유, 말씀만으로도 너무 든든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댁에서는 시집살이의 기운은커녕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왜 그러시나 싶을 정도로 듣기 좋은 말만 해주셔서 좀 의아하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러려니 했죠. 엄마 아빠가 아무래도 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지? 그러게 아직 잘해드린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뭔가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드네. 뭐, 앞으로 잘 해드려야겠다. 아니야, 잘해준 게 왜 없어. 결혼 준비만 해도 당신 쪽에서 훨씬 많이 해줬잖아.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보태주신 게 없으신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신혼집도 얻어주시고 하니까 내심 많이 미안하신가 봐. 아,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어차피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결혼인데 누가 집을 해오고 누가 혼수를 해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긴 하지만 많은 연인들이 현실적으로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로 파혼하곤 하니까 당신은 당연한 듯 말해줘도 사실은 당연하다고 할 수 없지. 나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집이야 어떻게든 하면 되지만 당신처럼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마. 집안 형편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도 나보다 더 형편이 괜찮은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알겠어. 집안 형편 얘기가 나오면 유독 주눅이 드는 남편 때문에 제 마음이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집안 형편이나 부모님 이야기를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런 쪽에 컴플렉스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었는데 저도 몰랐던 남편만의 컴플렉스였던 모양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애를 오래 했던 커플이 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몰랐던 점에 대해 알게 된다고 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었으니 결혼 전까지 저희에게 별다른 부딪힘점 같은 건 없었어요. 한결같이 과한 친절을 베푸는 시댁의 태도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쌀쌀맞게 대하는 것보단 나았으니 그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1, 2년까지도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결혼 전 과하게 잘해주던 시댁이 결혼하자마자 돌변했다. 같은 괴담을 들을 때마다 혹여나 저희 시댁도 그러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여전히 제게는 깍듯할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라 고된 가사노동을 해야 할 일도 없었으니 남들과는 달리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에 방문할 수 있었어요. 가끔 제가 요리라도 해드리려 치면 기겁을 하셨죠. 명절이 끝난 후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믿기지가 않는다며 다들 부러워했어요. 야, 진짜야? 내가 들은 시부모님 중에 최고인데? 세상에 그런 시부모님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결혼하면 좀 변하실 줄 알았거든? 근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잘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며느리한테 기본적인 도리 같은 건 강요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 야, 네가 진짜 시댁복 남편복은 있나 보다. 남편도 완전 착하잖아. 시부모님 닮아서 착한가 봐. 부럽다. 난 이번 명절에도 초죽음이었어. 아, 이놈의 명절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니까.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시댁설도 저에겐 남일이었고 남편과도 변함없이 사이가 좋아 저는 참 결혼 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더니 본격적으로 시댁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건 결혼 3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조금 어두운 얼굴로 묻더라고요. 여보, 혹시 친정에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돈? 갑자기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게 엄마가 몇 년 전에 노후 자금한다고 작은 오피스텔을 사서 세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 전세 살던 사람이 방을 뺀다고 했는데 전세금이 지금 없으신가 봐. 그래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지금 당장 빌려드릴 수 있는 돈이 없잖아. 그래서 뭐? 얼마 정도인데 그래? 2억 정도? 아니, 갑자기 2억을 어떻게 빌려달라고 해? 많이 급하신 거래? 세입자 방은 언제 빼는데? 한 달 뒤면 나간다나 봐. 뭐라고? 미안해 여보. 좀 당황스럽지. 나도 아는데 갑자기 어디서 빌리기엔 너무 큰 돈이라 구하기도 힘들 것 같고 해서 혹시 장인어른께서 도와주실 수 있나 하고. 도와드리면 바로 갚을 수는 있는 거야? 괜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손 벌렸다가 사돈간에 의상하는 것도 곤란한데. 여보, 너무 부담되면 그냥 편하게 말해줘. 내 선에서 알아서 거절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시라고 할게. 그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당장 다음 달에 나간다며.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 이런 적 처음도 아니셔서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괜히 장인어른께 물어보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볼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탁도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바로 부탁을 철회하는 태도 역시 뭔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괜히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가 집안끼리 불편해지는 것만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상황을 모른 척 회피했죠. 다행히도 남편은 그 뒤로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고 그렇게 잘 넘어간 것 같았어요. 퇴근을 하고 와서 쉬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사돈 연락처를 분명히 저장을 해뒀었는데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날아갔는지 연락처가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번호 좀 받아둘까 해서 전화했다. 네? 아, 네. 사실 결혼 후 이때까지 시댁과 친정이 따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서서 어머님께서 그런 용건으로 전화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좀 얼떨떨한 기분이 들어 머뭇거렸더니 어머니께서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는지 약간 조급하게 덧붙이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니네 결혼시키고 사돈을 한번 뵙기는커녕 안부 인사조차 안 했지 뭐니.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 그래서 안부차 연락이나 할까 했었는데 찾아보니 전화번호가 없더라고. 꼭 안부 아니더라도 사돈끼리 번호는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남남 사이도 아니고. 아, 네, 잠시만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할 만한 이유도 딱히 못 찾겠어서 순순히 저희 부모님의 번호를 불러드렸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차마 여쭤볼 순 없었죠. 그래서 전화를 끊은 후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친정 부모님 연락처를 물어보시네? 당신이 안 알려줬어? 응? 그랬어? 시부모님께서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고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하신 건지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던 눈치였어요. 그래서 알려드렸어? 응, 알려드렸지. 안 알려드릴 이유가 딱히 없잖아. 아, 알겠어 여보. 잠깐만 끊어봐. 응? 왜? 잠깐 통화할 때가 있어서. 남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어디다 통화를 했냐고 나중에 물어보니 일 때문에 통화를 했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제 느낌상으로는 시댁에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뒤였을 거예요. 엄마께서 전화가 왔길래 반갑게 받았는데 엄마 목소리가 조금 어두우셨어요. 민지야, 너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야 당연히 잘 지내지. 그래, 주영이한테도 별일 없고? 별일 있었으면 내가 벌써 말했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며칠 전에 사돈이 전화가 와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너네한테 빌리긴 좀 그렇다면서. 그런데 필요한 돈이 금액이 너무 커서 당장은 못 빌려드리는 상황이라 좀 기다려달라 했는데 자꾸 재촉을 하더라고. 자기 체면이 있으니 너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뭔가 좀 이상하잖아. 사돈 어디서 사고치고 다니는 건 아니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약간 말문이 막혔어요. 번호를 넘겨드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마 했었는데 진짜로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했을 줄이야. 남편이 제게 친정에 돈을 빌릴 수 있냐고 물은 것도 그때는 벌써 3달 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돈 빌려드렸어요? 아니, 아직. 돈 절대 빌려드리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남편이랑 이야기 좀 할게요. 그래, 알겠다. 별일 없는 거지? 아직은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과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가서 따져 물으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우리 엄마가 없는 말을 지어서 했게? 당신 뭐 아는 거 있지? 나한테 숨기지 말라 했잖아. 똑바로 다 말해. 도대체 3달 전에 방 빼는 세입자 전세금을 왜 지금까지 빌려달라 하시는 건데. 여보, 그게 사실은.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돈을 빌려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세입자는 멀쩡하게 살고 있을 뿐더러 이사 예정도 없었고 어머님께서 친구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 친구 남편분이 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친구분이 떼돈을 벌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해서 그런 거라면서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투자해야 한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 느낌엔 뭔가 이상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렸지. 예전에 아빠도 그런 식으로 꼬드김 당해서 넘어갔다가 알고 보니 사기여서 집이 기울기 시작했던 거라. 근데 이미 눈이 뒤집힌 건지 말을 안 들으신다 싶더니 결국 장인 장모님께까지 전화를 드렸네.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지? 아니야. 아직 돈은 안 빌려드렸으니까 괜찮아. 근데 앞으로가 문제네.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매번 어떻게 거절해야 하지? 그동안 내 선에서 거절하고 있었는데 계속 같은 말만 하면서 거절하니까 나랑은 말이 안 통한다 싶으셨나 봐. 당신 통해서 연락처까지 받아 전화하신 걸 보면 진짜 부모님 때문에 미치겠다. 장인어른 장모님 뵐 면목이 없어. 남편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건지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솔직히 남편이 울 줄은 몰랐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그래? 괜찮아. 아직 돈 빌려드린 것도 없고 손해본 거 없어. 울지 마. 사실은 당신 알아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 숨겨왔는데 장인 장모님께 번호 바꾸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직접 연락하실 줄은 몰랐어. 응? 무슨 번호까지 바꿔. 괜찮아.
내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릴게. 그래도 바꾸는 편이 나아. 이걸 보면 당신도 생각이 달라질 거야. 남편은 핸드폰을 가져와 그동안 시댁과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을 보여줬어요. 문자 내용은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제게 한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든 처가 등쳐먹으려는 시어머니의 추악한 모습만 남아있었거든요. 정말 평소에 저에게 대하는 모습만 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면이었어요. 야, 처가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안 빌린 게 호구지. 이번 사업에 투자만 하면 우리도 형편 확 필 수 있다니까. 너 엄마 말 못 믿어? 언제까지 이렇게 주눅만 들어서 살 거야? 어? 남들은 잘 사는 처가 덕 그렇게 팍팍 보고 사는데 너는 무슨 구경만 하려고 해? 우리도 어느 정도 팔자를 펴야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살 거 아니야? 돈 좀 빌려오라고. 네가 안 빌리면 내가 연락한다. 그 꼴까진 보고 싶지 않지? 좋은 말로 할 때 2억 받아와. 그게 네가 아들로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니까. 너 무슨 놈이 이렇게 고집이 세? 너 정말 네 마누라한테 잘 보이겠다고 우리랑 연 다 끊을 거야? 네가 그렇게 버틴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깟 2억 좀 받아낸다고 그 집 형편이 갑자기 키우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너도 가난한 부모보다 잘 사는 처가에 붙고 싶냐? 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좋은 말로 할 때 네가 직접 빌려. 말 잘 듣는 사위행세 해서라도 돈 좀 뜯어내라고. 누가 안 갚는데? 사업 잘 되면 바로 다 갚는다니까. 우리도 힘든 처지에 아들놈 키운 보람은 느껴야 될 거 아니야.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마누라 제대로 시집살이 당하게 될 거다. 어쩐지 부잣집 애로 고분고분하게 데려온다 했더니 결국 말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네. 내가 괜히 부잣집 며느리 데려오라 했겠어? 살림에 어떻게든 보탬이 되라고 데려오라고 한 거지. 어쨌든 너 맨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와. 확 호적에서 파버리기 전에. 이게 시어머니가 보내신 거라고? 남편은 정말로 부끄러운지 얼굴을 들지를 못했어요. 문자 내역을 보니 남편이 왜 저에게 그렇게 말 못하고 속으로만 앓고 있었는지 이유가 납득이 가더라고요. 저 같아도 친정이 시댁 돈만 노리고 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면 쉽게 말을 못 해줄 것 같았거든요. 문자 내용을 보니 제가 부잣집 딸이라 어떻게든 해먹을 생각으로 제게 잘해주고 환대해준 것 같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남편도 그 점이 신경 쓰였는지 제 기분을 계속 살폈어요. 근데 여보, 당신이 보면 오해할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난 당신 집안 형편 보고 결혼한 거 절대 아니야. 그것만은 알아줘. 예전부터 엄마가 결혼은 잘 사는 집하고 하라고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잘 사는 집이랑 결혼하면 부모님이 저렇게 나올 걸 알아서 별로 잘 사는 집 딸이랑 결혼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당신이 좋아서 결혼을 했더니 당신 집안 형편이 좋았던 거지. 그건 의심하지 말아줬으면 해서. 남편의 주눅든 표정을 보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시달려 왔는지 말투와 표정에서 다 훤하게 보였어요. 하긴 제가 본 것만 해도 저 정도인데 얼마나 더 있을지 뻔했어요. 남편은 얼굴에서 다 드러나는 솔직한 타입이라 문자만 보고 남편의 진심을 의심하진 않았어요. 저렇게 미안해하고 그동안 혼자 알아왔던 점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런 건 당연히 알지. 처음부터 의심하지도 않았어. 어쨌든 당신 말이 맞는 거네. 우리 부모님 번호는 바꾸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부탁을 하더라도 나한테 직접 하시라 해. 뭘 어떡하게. 딱히 방법은 없어. 그냥 우리 부모님 안 엮이게 하는 선에서 내가 거절하고 싶어. 저는 그 길로 바로 부모님 번호를 바꿔드렸어요. 바꾼 전화번호는 저나 남편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으실 테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번호를 바꾸시자 이제는 저와 남편에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셨어요. 며느라, 요즘 사돈께선 잘 지내시지? 연락이 통화 안 되는구나. 네, 잘 지내세요. 안부 전해드릴까요? 그래. 근데 말이다. 너희 혹시 돈은 어느 정도 모아놨니? 네? 그건 왜요? 아니, 저축은 잘 하고 있나 궁금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어머님. 그래? 그럼 혹시 한 5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겠니? 네? 무슨 일이신데요? 별일은 아닌데 내 제일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네. 금방 갚는다는데 빌려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말이야. 혹시 니네가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어머님, 아무리 친하셔도 친구분이랑 그렇게 돈거래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 친구들하고 돈거래는 잘 안 해요. 그러다 친구분이랑 사이 틀어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500만 원만 송금 좀 해줘. 걔가 안 갚으면 내가 갚을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돈거래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어머님. 뭐? 있는데 안 빌려준다는 거야? 우리 사이에 야박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예뻐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한테 돈 빌리려고 예뻐해 주신 거였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에도 돈 빌려달라고 연락하셨다면서요. 저야말로 어머님 그렇게 안 받는데 실망스러워요. 뭐? 실망? 이래서 며느리들 잘해줘봤자 소용없다더니 내가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고생 안 시켰더니 고작 돈 좀 빌려달라고 한 걸로 실망을 해? 아휴, 내 팔자야. 내가 내 명에 못 산다. 그 통화 이후로 어머님은 무슨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갑자기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태도가 돌변하는지 그 속이 빤히 보이는데도 한동안은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맞춰드리는 신용은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알게 모르게 수위가 세지더라고요. 야, 음식 맛이 이게 뭐니? 내가 하도 음식을 안 시키니까 솜씨가 형편이 없어도 영 없네. 오늘부터 내가 특훈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내 아들이 그동안 이런 음식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미어진다. 미어져.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요리 잘해요. 제 입맛에 맞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상한 소리? 아주 웃기고들 있네. 웃기고들 있어. 시애미가 돼서 며느리 음식 맛없다고 한 소리 한 거 가지고 이 난리냐?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어머님은 돈을 안 빌려준 일로 단단히 화가 나신 건지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잡아 저를 괴롭히셨어요. 나이도 좀 있으신 어른이니 금방 끝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진 참아보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됐어. 어머님 화나신 것 같으니까 당분간 맞춰드리자. 저러다 마시겠지 뭐. 그래도 해도 너무하시잖아. 처가에서 돈 빌려주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닌데. 내가 미안해서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해. 괜찮아. 마음고생은 당신이 훨씬 많이 했는데. 아직도 문자 오셔?
오시긴 하는데 알림 설정은 안 해놔서 그나마 좀 덜해. 안 읽는 편이 정신건강에 낫겠더라고. 잘 생각했어. 그냥 히스테리 부리시는 거니까 동요하지 말자. 어머님께선 만나면 저를 괴롭히시고 안 만날 때는 온갖 폭언과 문자로 남편을 괴롭히셨어요. 그나마도 저는 남의 집 자식이고 저를 덜 괴롭히면 그래도 아직 돈 나올 구멍은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신 건지 괴롭히다 잘해줬다가를 반복하는데 그게 더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음식 가지고 뭐라 해서 속상하지? 근데 이건 너한테 개인적으로 화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결혼 생활하면서 필요한 덕목이라 한 소리 한 거다. 너도 온 김에 요리 좀 배워가면 좋지 않니? 네, 어머니 말씀 다 이해해요. 그런데 어머님, 이렇게 태도가 왔다 갔다 하시면 저 정말 헷갈려요. 언제 또 변할지 모르겠어서 불안하고요. 뭐라고 하시던지 잘해주시던지 하나만 하세요. 나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너한테 실망한 게 커서 마냥 잘해주기만은 힘들구나. 젊은이가 이해를 해라. 그게 아니면 실망할 일을 안 만들면 되지 않니? 어머님은 어머님한테 돈 안 빌려드린 게 그렇게 실망할 일이세요? 저희 집 말고는 돈 빌릴 데가 그렇게 없으세요? 저희 집이 은행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돈돈거리세요? 그래,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도 내가 젊을 때 저 녀석 키우느라 온갖 고생한 건 들어서 알지 않니? 잘 생각을 해봐. 네가 누구 덕분에 남편 잘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네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효도를 해야지. 내가 네 남편을 저렇게 잘 키우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네가 이상한 놈 만나서 마음고생하고 있을 줄 누가 알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이상한 논리세요? 저도 보는 눈이 있죠. 지금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든 건 저도 알지만 남편을 안 만났다고 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고생하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저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손절도 하고 도망칠 줄도 알아요, 어머니. 뭐? 이러니까 요즘 애들이 문제라는 거야. 결혼으로 100년 가약을 맺었으면 어느 정도 서로 맞추고 살 줄 알아야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넌 이런 노력도 안 하고 괜찮은 남편을 얻었으니 그건 전적으로 내 덕분 아니니? 게다가 나처럼 시집살이 안 시키는 시어머니도 정말 드물다. 네,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머님.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한테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사돈댁 연락처 좀 다시 알려줘봐라. 번호를 바꾸신 것 같던데 어른들끼리 대화로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좀 알려줘봐. 응?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겠니? 이럴 때 도와주면 내가 평생 기억하고 또 잘해준다. 어머님, 솔직히 같은 일이 반복되어도 너무 반복되니까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몇 번 거절하고 부모님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드렸으면 눈치를 채셔도 오래전에 채셨을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징글징글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참고 화를 터뜨렸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포기를 안 하세요? 저희 입에서 꼭 험한 말이 나와야 그만하시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노후 대책 다 세워놓으셨는데 그 큰 돈을 시댁에 빌려주면 못 돌려받았을 때 어떡하시라고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어차피 감정 상할 거 시댁에 돈 빌려주고 척지는 것보단 안 빌려주고 척지는 게 낫죠. 안 그래요? 아, 그래. 이렇게 본성을 드러낸다 이거지?
어쩐지 성깔 있어 보이는 애가 잘 참는다 싶었다. 네가 이제라도 이뤄낸 거 알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네. 오냐, 며느리 잘 들인 줄 알았더니 집안일도 개판으로 하고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고 가진 거라곤 형편 좋은 집안뿐인데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우리 조상님이라도 잘 모셔야겠다. 집안에 며느리 들어왔는데 호강도 못 하시고, 응? 다음 명절 때부턴 제사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와. 뭐라고요? 제사요? 없앤 지 오래라면서요. 없앤 지 오래였지. 지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원래도 아들 결혼하면 시키려던 거 마음에 드는 며느리 데려온 것 같아 안 지내고 있었는데 네가 딱히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니 제사라도 지내게 해야 하지 않니? 나도 내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뽕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전 안 지내던 제사 어머님 아들 키운 보람 느끼라고 지내드리기 싫은데요. 전 얼굴도 뵌 적 없는 분들인데 상관이 있어도 어머님이 있지 저랑 있을 것 같진 않아서요. 제사는 지내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지내세요. 어머님이 제사 지내라고 하면 뭐 제가 네 하고 지낼 줄 아셨어요? 뭐야? 시부모가 제사 지내라는데 안 지내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진심으로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제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은 세대 자체가 시댁에 복종하듯 살았던 시대라 그런지 제 말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감히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듯한 반응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혹여나 친정이 가난했더라면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했을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없던 제사를 만들어서 지내고 싶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 감정 상할 거면 손해 안 보고 척지는 게 낫다고요. 재산이 뭐니 돈 안 빌려준다고 이렇게 어린애 떼쓰듯 저희 부부 괴롭히실 거면요. 저 어머님 안 보고 살게요. 저 때문에 아들 키운 보람 못 느낀다 생각하시면 아들도 보지 마세요. 저도 제 남편 어머님한테 말도 안 되는 트집 잡혀서 폭언 듣는 거 너무 꼴 보기 싫거든요. 그동안 저한테 말 안 하고 참아왔던 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심하게 하셨겠어요. 결국 저한테도 못 숨기고 이러시는 거 보니 더 추잡하게 감정 상하기 전에 시댁하고 연 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 어머님. 뭐야? 너 거기 안 서? 네가 그렇게 간다 해봤자 천륜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천륜은 인간이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치는 어머님을 놔두고 나왔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어머님이랑 내가 연 끊는 거 싫으면 당신도 어머님한테 가. 당신 그동안 고생해서 부모님 빚도 갚아드리고 못해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취급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해 난. 그래도 당신은 부모 곁에서 효도하는 게 맞다 생각하면 나랑 이혼해.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아니야, 여보. 고마워. 응? 사실 나 엄마랑 연 끊고 싶을 때 진짜 많았어. 그리고 당신이 어머님이랑 연 끊는 상상 해본 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부모니까 엄마 편을 들게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안 그래. 당신이 내 손 잡아 끌고 나오는데 뭔가 속이 시원하고 당신이 날 구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당신이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상 나도 당신 뜻을 따를래. 뭐야? 말이 이상하네. 당신 부모인데 잘 지내고 싶어도 당신이 잘 지내고 싶어주지 않을까? 그러게, 난 엄마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은 기분이네. 남편은 스스로도 낯선 감정에 얼떨떨해 보였어요. 그 멍한 얼굴을 보니 그동안 남편을 괴롭혀왔던 수많은 폭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긴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잘 사는 집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라는 소리를 지겹게 들어왔으니 그 전부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사람을 조용하게 들들 볶는 스타일이니 더 괴로웠을 거예요. 나중에 더 이야기해보니 남편은 제가 정말로 잘 사는 집 딸이라 어머니가 어떻게든 등칠 계획을 세울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결혼 후엔 어떻게든 제 선에서 막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문자를 보여주고 나서 혹시나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할까봐 그건 그거대로 마음고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속으로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친구들을 만나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으니 참, 그 세월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그렇게 나오자마자 남편과 함께 번호를 바꾸러 갔어요. 어차피 저희 집 주소를 아시니 당분간 귀찮아질 것 같긴 했지만 시댁과 연락만 차단해도 속이 시원할 것 같더라고요. 신혼집은 곧 전세로 내놓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아직도 이래도 되나 싶어 하면서도 내심 마음이 편해 보이더라고요. 결혼 후 늘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던 얼굴이 지금은 많이 밝아졌어요. 저에게 이제 숨기는 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나? 가끔은 제가 남편의 천륜을 끊어낸 기분이라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남편의 반응을 볼 때마다 제 선택에 후회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연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니 언젠간 다시 시댁과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에겐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시댁도 제가 이렇게 바로 연을 끊어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테니 나중이 되면 좀 태도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시댁과 연락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혹시 주변에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어두워지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게 설령 가족이고 부모일지라도 끊어내는 게 나은 인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가족과 항상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2년 만에 이혼 도장 찍고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이혼하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이혼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임신 중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혼을 했냐는 말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혼하면 여자가 무조건 손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한다는 말이 그렇게 참고 살다 보면 서로 안 맞는 것도 맞추고 살 수 있고 애 태어나서 같이 키우다 보면 서로 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도무지 저런 도리도 모르는 인간하고는 여보 당신하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저놈이랑 살다가는 내가 내 부모한테 너무 죄송해서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지만 돈 때문에 창피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임신한 몸으로 이혼을 결심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인간은 태어나길 저렇게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남한테 돈 쓰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역 주변이나 지하상가 같은 곳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였잖아요. 그럼 저는 다만 1,000원짜리 한두 장 정도는 드리려고 했는데요. 남편은 그걸 질색하며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곤 했는데요. 마치 제가 나쁜 짓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그쳤어요. 자기는 왜 쓸데없이 저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려고 해? 돈이 아깝지도 않아? 그야 나는 너무 안 돼 보이니까 그렇지. 큰 돈도 아니고 고작 몇천 원인데. 고작? 자기는 그렇게 경제 개념이 없어서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저런 사람들 자꾸 도와주면 버릇 나빠져서 안 돼. 저 사람들이 왜 저기 가만히 있는데? 새벽에 인력시장만 나가도 일해서 돈 벌 수 있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 이렇듯 돈 앞에서는 이 남자와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인간은 심지어 자기 부모와 형제들한테도 돈을 쓰지 않으려 했어요. 뭐 이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렇게 되기까지 사연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 부모님은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남매를 낳아 키우셨으니 형편이 펴질래야 펴줄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 남매 넷이 돈에 대해서는 냉철한 편이었는데 오죽하면 막내 신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찍이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도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알지 못할 정도였죠. 남편 말로는 걔도 기집애가 어릴 때부터 발랑 까져서 오히려 집 나간 게 서로한테 좋아. 지도 집에 있어봤자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어차피 우리 남매는 각자 도생이니까 그냥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지. 걔가 원래 어릴 때부터 잔정이 없었어. 우리도 뭐 여동생이라고 따로 챙기는 것도 없었고 라며 꼭 남의 동생 얘기하듯 말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그 말에 놀랐어요. 저도 위에 오빠가 있는데 남편은 저희 오빠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결혼할 때도 막내 신우 얼굴은 볼 수 없었는데요. 남은 형제들이 그렇게 각자 도생으로 살아서 그런가 돈에 대한 기준도 분명하더군요. 각자 매달 5만 원씩 걷어서 모은 돈으로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조사를 해결했는데 그 점을 제 위 형님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부담이 없다면서요. 하지만 어쩐지 저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어머니 생신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작더라도 성의껏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그걸 안 남편이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냐고요. 아니, 우리 엄마도 아니고 자기네 엄마 생신 선물을 산다는데 아들이 저렇게 화를 낼 일인가요? 이렇듯 저희 남편을 포함해 그 집 형제들은 제 기준에서는 좀 유별난 구석이 많았는데 아무튼 생신 때나 어버이날 같이 챙겨야 하는 날엔 무조건 현금 20만 원과 외식이 이 집의 룰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그것에 크게 서운해하지 않으셨는데 그럼 된 거지 하고 저도 다른 형님들처럼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이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은 남한테 돈 쓰는 걸 엄청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에는 저희 부모님도 포함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도 그때는 남편이랑 엄청 싸웠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챙기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집 공동 생활비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었어요. 생활비, 공과금, 보험 및 적금 등등을 남편이 맡아서 관리하고 그 외에 자기 돈은 각자 관리하자고 했는데 말이 각자 관리지 남편은 제가 돈 쓸 때마다 어디다 쓰는지 궁금해 미쳤었죠. 차마 제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가 참견할 수는 없으니 속이 타는 것 같았는데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제 남편이 짠돌인가 싶으시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자기한테 쓰는 돈은 아끼지 않았거든요. 좋아하는 옷 브랜드도 여자인 저보다 많았고 골프나 낚시 같은 돈 들어가는 취미도 많이 했는데 그것만 봐서는 짠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저한테 쓰는 돈은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힘들게 벌었는데 자기를 위해 돈 쓰는 건 당연하다고요. 다만 버는 것 이상의 소비만 하지 않으면 된다며 명품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명품은 없거든요. 거기에 취미도 TV 본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것도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인간이 제가 딱히 돈 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선심 쓰듯 이야기한 것 같네요. 뭐 그딴 말에 감동을 받았던 적은 없지만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제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더 저라는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았는데 게다가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다 아직 두 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셔서 도움을 줬으면 좋지 도움을 바라지 않으니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겠죠. 그리고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도 남편은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도 뭐 염치 없는 여자는 아닌지라 남편이 밥을 사면 디저트나 차는 제가 사고 아님 영화표 값이라도 제가 내려고 했으니 그 점도 남편 입장에서는 좋았을 테죠. 근데요, 사실 저는 남편처럼 돈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적금도 달리 들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벌고 쓰는 데만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돈에 대한 부분, 특히 재테크에 대한 지식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어찌나 철저하던지 제가 그런 쪽에는 젬병이다 보니 그런 남편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결혼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반대하셨어요. 이유는 형편이 그다지 좋지 못한 예비 시댁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런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에게 꼭 결혼을 해야겠냐며 말리셨는데 이미 그때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밉더군요. 그래서 친정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희 오빠가 저희 남편을 먼저 만나보고는 남편 편을 들어줘서 저희 부모님도 마음을 바꾸셨어요. 저희 오빠가 저희 남편이 책임감도 강하고 무엇보다 저보다 경제 관련 기준이나 가치관이 너무 괜찮다며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친정오빠 덕에 한 번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남편 딴에는 꽤 상처였는지 결혼 준비에 있어서 5대5 딱 반반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자기는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만큼 돈을 모아두지도 못해서 난감했는데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당연히 제가 결혼하면 어느 정도는 도와줄 생각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부모님에게 돈 5천만 원을 받아 남편과 반반 결혼을 했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큰 선물까지 받았는데요. 그건 저희 아빠 명의로 있던 4층짜리 원룸 건물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뭘 이런 걸 주냐고 싫다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그냥 딸 시집 보내는데 그래도 든든한 무언가를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아빠는 내심 넉넉한 시댁이 아니다 보니 제가 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을까 미리 무언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으셨는데,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당부를 하셨죠. 그리고 그 원룸 건물에서는 매달 무려 400만 원 상당의 월세가 나왔는데요. 처음엔 그 정도의 큰 돈이 매달 들어오는 걸 몰랐다가 결혼 후 우연히 통장 정리를 하고 깜짝 놀라 알게 되었어요. 아빠 말대로 돈이 생기니 생활하는데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심지어 시댁에 관한 일은 남편과 아주버님이 돈을 모으고 있는 게 있으니 저는 그냥 몸만 가면 됐었는데, 문제는 제가 친정에 갈 때 뭐라도 사가려고 하면 남편이 그때마다 싫은 티를 낸다는 거였죠. 친정엔 경기도 외곽이라는 거리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갈 때면 뭐라도 사들고 가고 싶잖아요. 게다가 저는 받은 것도 많았으니 더 그러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걸 싫어했어요. 처음엔 저희 집에서 자길 반대해서 그게 상처로 남아 저러나 하는 생각에 남편한테 좋게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부모님 챙기는 일로 그런 말을 듣는 건 기분 나쁠 일이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좋게 잘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에 괜한 노력을 했다는 생각에 열이 뻗치는데, 그때는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다 낭비라서 그렇다며 다음부터는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어쨌든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렵게 마음을 바꾼 거니 이왕이면 신경을 쓰고 싶었죠. 그리고 남편과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었는데, 저리 남편이 초를 치니 저만 가운데서 애가 달았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여전히 제 말에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나중엔 저더러 정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챙기고 싶으면 자기네 형제들처럼 친정 오빠랑 매달 돈을 걷어서 그 돈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남편이고 뭐고 쫌생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도 그럴 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작 저희 친정에 가면 제일 많이 먹고 집에 갈 때 저희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싸준다며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깟 과일이나 케이크 같은 게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 쫌스럽게구나. 저런 게 내 남편이라는 게 쪽팔렸죠. 그래서 결혼 초에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해 봤는데요. 이 인간은 제가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나중엔 제가 먼저 지쳐서 포기하게 됐어요. 남편이 싫어하거나 말거나 저도 돈을 벌고 월세도 나오니까 너는 너, 나는 나다 하는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 드릴 것들을 샀죠. 그러니 처음엔 그저 궁시렁거리는 정도만 싫은 표시를 했던 남편은 점점 표현이 노골적으로 변해갔는데요. 그것 때문에 크게 싸운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부모님 영양제를 약국에서 사려고 하니 그걸 보고 남편이 기겁을 하며 자기 장인 장모님 영양제 사게? 무슨 영양제야? 우리 장인 장모님처럼 건강하신 분들이 어딨다고. 이런 건 오히려 약물 남용이야. 이것 봐봐. 가격도 비싸네. 사지 마. 라고 해서 저랑 길 한복판에서 대판 싸운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고 뭐고 저런 쫌생이 같은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은 그냥 집에 보내고 저 혼자 친정에 갔는데 그때도 남편은 자기 생각이 옳다며 저더러 개념 없다고 하더군요. 개념은 누가 없는데. 저도 이럴 때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남편에게 홧김에 헤어지자고 말해버렸죠. 그런데 남편이 제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들짝 놀라며 자기가 왜 저랑 헤어지냐고 그러면서 나는 우리 집에 돈 쓰라고 하거나 가서 잘하라고 하지 않잖아. 근데 자기는 친정만 챙겨? 라고 하는데 제가 열받아서 말했죠. 그야 그건 자기가 나더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싫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솔직히 시댁에도 어느 정도 며느리 노릇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돈이든 마음이든. 기왕이면 양가 똑같게 챙기고 싶지. 나라고 이러고 싶겠어? 그렇다고 자기 집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집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내가 전에도 말했지. 그렇게 정하고 싶으면 자기도 형님이랑 돈 모으라고. 공평하게 왜 우리 돈만 쓰냐 이 말이지. 내 말이 틀려? 웃기고 있네. 우리 오빠가 훨씬 많이 써.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이깟 게 그렇게 아깝냐? 아깝지. 자긴 다 좋은데 돈에 있어서는 생각이 너무 없어서 탈이야. 결국 그런 게 다 쓸데없는 체면치레잖아. 그냥 형님이 많이 하시니까 우린 그냥 가도 되지. 남편은 저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답답하다는 듯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저도 도저히 이놈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정남이가 뚝 떨어졌는데요. 이런 쫌팽이 같은 놈이랑 어떻게 평생을 살지?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니, 제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도 못 챙기나요? 나중엔 남편이 하도 완강하게 주장을 하니 스트레스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눈물도 났는데 이런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꾀를 내어 인터넷 주문으로 친정에 선물을 보냈고 용돈 드릴 일 있으면 계좌 이체로 해드리는 등 남편이 모르게 모든 걸 해결했는데요. 그러니 그제야 남편도 별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름 저도 방법을 찾으니 남편과 그 일로 싸우는 일은 사라졌고 지도 제가 지 뜻을 따라준다고 생각하니 그게 고마웠는지 저한테 잘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는 다시 예전처럼 좋아졌죠.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아서인지 저는 기다리던 임신을 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 소식에 엄청 기뻐하셨는데요. 시댁에서는 첫 손주가 아니었지만 저희 친정에서는 첫 손주였거든요. 저희 친정 오빠는 저보다 3년 정도 먼저 결혼했지만 새언니와 딩크로 살기로 해서 친손주는 바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저희 부모님이 외손주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셨는지 차를 선물로 뽑아주셨는데요. 제가 그때까지는 뚜벅이로 회사까지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고생하지 말라며 저한테 5천만 원 상당의 국산차를 뽑아주셨는데 사실 그 차가 남편이 끌고 다니는 차보다 좋은 차였어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제가 큰맘 먹고 남편한테 차를 바꿔서 타자고 했는데요. 저는 내심 남편도 처가에서 무언가 받으면 마음보가 좀 바뀔까 싶어 제 딴에는 아깝지만 부모님 몰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 놈이 좋다고 제 차와 지 차를 바꿔갔는데 장인 장모 덕에 좋은 차를 타게 됐음에도 남편의 태도는 바뀌지 않더군요. 그러니 저는 슬슬 약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됐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 친정아빠 생신이었고 저희 오빠가 나름 비싸고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온 식구가 모여서 식사를 했죠. 그런데 올케 언니가 저희 아빠 생신 선물로 명품 카드 지갑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은 우리가 사야겠다고 생각했고 남편한테는 친정 오빠한테 돈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제 카드를 줬는데요. 눈치껏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저희 부모님 몰래 미리 결제 좀 해달라고 했더니 민기적거리면서 제일 나중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원래 생일 당사자가 밥을 사는 거라며 직접 결제를 하셨는데 저희 오빠가 자기가 예약한 거라 자기가 낸다고 아웅다웅 하는 걸 보면서도 남편은 제가 미리 준 카드를 내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 카드 내놓으라고 눈치를 줬는데 남편은 저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호들갑을 떨었고 결국 저희 아빠가 계산을 했는데요. 그때는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나중에 저도 저희 아빠한테 좋은 구두 한 켤레를 사드렸지만 남편한테는 감정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 돌아가는 걸 보고 결제를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 아버님은 진작부터 계산을 하려고 하셨어. 그럼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뭐가 나빠? 우린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는데 그걸로도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자기도 뭔가 선물했을 거고.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를 못 느꼈거든요. 그랬더니 이 인간도 좀 민망했는지 나중에 삼겹살집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계산하자고 저한테 말했는데 저는 그냥 째려보고 말았네요. 한번 쫌생이는 영원한 쫌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모이면 형제들 모두 똑같은데요. 첫 명절에도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도 누가 계산할 건지 그렇게 누나를 굴리며 눈치 게임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산하겠다고 일어나니 남편이 경악하면서 저를 말렸는데 그러니 무조건 모은 돈에서 해결을 봐야 별 탈이 없더군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집이라도 빠지면 그때는 또 난리가 났는데 좌우간 너무 치사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시부모님이 말릴 만도 한데 시부모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서려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시댁은 저희 친정보다 가까운 편이었는데도 시댁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으니
저는 알맞은 핑곗거리가 있으면 가지 않으려 하면 남편은 자기가 혼자 가면 다른 집들에 비해 손해라고 무조건 가서 밥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너무 질렸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에 이미 제 마음은 신혼이 아니었거든요. 임신해서 호르몬 영향으로 감정도 기복이 심한데 남편의 저런 찌질한 모습을 계속 보니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이미 늦었다는 마음으로 반은 포기하고 반은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바꿔놓겠다는 마음으로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제가 임신 중반에 접어들고 좀 살만해졌을 때였는데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너무 잘 된 나머지 담당 직원들에게 특별 포상으로 일본 온천 관광 호텔 숙박권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걸 본 순간 저희 부모님 생각밖에는 나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얼마 전부터 몸 여기저기가 무겁고 힘들다고 하셨던 말이 생각나 이참에 효도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이었는데요. 어차피 저는 몸이 무거워 비행기 탈 엄두가 나질 않으니 잘 됐다고 생각해 바로 부모님께 등기로 숙박권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저희 친정엄마가 너무 기쁜 나머지 저녁에 남편과 치킨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양손에 기름이 묻어 생각도 못하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다가 남편한테 일본 호텔 숙박권을 보내드린 걸 들키고 말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는데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가뜩이나 눈치도 빠른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단번에 그게 저희 회사에서 나온 포상이라는 걸 알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입에 있는 치킨을 삼키기도 전에 난리가 났는데요. 자기야, 설마 회사에서 나온 숙박권 장모님 보내드렸어? 아니, 어떻게 그런 걸 같이 사는 나랑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 우리가 갈 수도 있잖아. 남들은 태교 여행이라고 다니던데. 자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비행기 탈 엄두가 안 나서 그랬어. 그리고 내가 드린 건 숙박권 하나야. 비행기랑 관광 같은 건 다 우리 부모님이 내는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 장인 장모님 능력 있잖아. 그럼 자기가 숙박권 안 드려도 알아서 잘 다니실 텐데 뭐하러 그랬냐는 거지. 자기 가기 싫으면 그거 팔아서 우리 국내 좋은데 다녀올 수도 있잖아. 진짜 너무하네. 그게 그렇게 아까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집에서 사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 어떻게 된 게 받는 것만 그렇게 좋아하고 하물며 숙박권은 내가 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을 낼 일이야? 자기가 돈 주고 사진 않았지만 자기 앞으로 나온 포상이잖아. 막말로 자기 힘들게 일하는 동안 나도 집에서 서포트 했다. 자기 늦게 퇴근하면 집안일 다 해놓고 자기 힘들까봐 데리러 가고. 그럼 내 노력은? 저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개논리에 뚜껑이 제대로 열렸어요. 아니, 제가 제 돈으로 여행이라도 보내드렸으면 할 말이 없는데 회사에서 나온 포상을 가지고 자기 노력 어쩌고 하는 이놈이랑 치킨을 같이 먹고 있었다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똑같이 치사해지기로 했는데요. 내가 받은 숙박권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공동생활비로 내놓는 거 말고는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관심 끊으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이런 게 무슨 부부냐며 저한테 실망했다고 하면서 냉장고에서 소주를 가지고 나와서 벽나발을 불었어요. 그리고는 뭐가 그렇게 서운하다는 듯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이 저랑 오빠를 차별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우리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개소리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었으면 저희 친정에서 해주는 반찬이나 차 같은 건 받지 말았어야죠.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부분으로 또 쫌생이처럼 굴면 그땐 이혼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임신까지 한 몸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저더러 생각이 글러먹었다고 비난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똑같이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실 싸우기 싫어서 참고 있었지 그동안 쌓인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지난번에 장인어른 생신 때 간 레스토랑도 마음에 안 들었어. 음식도 완전 별로였고 값만 비싸잖아. 괜히 낭비나 하면서 있는 척이나 하고. 그래서 일부러 돈 안 내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예약했으면 계산도 자기가 해야지. 왜 그걸 같이 계산해? 안 그래? 누가 그런 비싼 곳을 마음대로 잡으라고 했다고. 근데 장인어른이 계산을 해서 별말하지 않고 넘긴 거야. 근데 그때 자기는 나더러 뭐라고 했지? 자기가 카드까지 줬는데 계산 안 했다고 날 잡아먹으려고 했잖아.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는 안 된다는 거야. 이참에 그냥 자기 월급 통장도 나한테 넘겨. 뭐? 내 월급 통장을 넘기라고? 내가 미쳤니? 지금 너희 난리를 치는데 내가 내 돈까지 넘기면 그때는 뭐 일일이 너한테 허락받고 돈 쓰라는 거야?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자기가 자기한테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없어. 그냥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은 쓰지 말자는데 그게 나빠? 우리 이제 곧 애도 태어나는데 우리도 부모로서 미래를 준비해야지. 미래 같은 소리 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 아마 우리 애도 자기 같은 사람이 아빠인 게 쪽팔릴 거야. 사람이 쓸 때는 쓰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자기는 자기가 현명한 것 같지? 근데 아니거든. 자기는 그냥 남한테 인색한 쫌생이야. 남편은 제가 자꾸 자기한테 쫌생이라고 한다며 치킨 박스를 벽에 던지는 등 성질을 부렸어요. 그리고는 어차피 저희 집에 잘해봤자 저희 부모님 재산은 모두 저희 오빠네가 다 가져갈 거라며 저한테 괜히 헛물켜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솔직히 저희 오빠와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한테 훨씬 잘하기에 저희 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물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결혼 전에 건물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게 너무 소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미친놈 상대하려면 미친년이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지 않고 뭐라고 했죠. 야,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더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오빠랑 새언니 하는 거 봤잖아. 지는 개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재산 안 줄 거니까 안 한다고? 이게 말이니? 나 같아도 처가에 와서 돈 한 푼 안 쓰는 사위한테는 아무것도 주기 싫겠다. 이거 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뺏기는 거지. 자기 옳게 되는 사람도 그래.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당신보다 훨씬 위야. 이미 뭘 챙길지 계산 끝난 거라고.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헤헤거리고 있지? 그러니 얼마나 만만해. 몰랐는데 형님 결혼할 때는 아파트 해주셨다고 하더라. 근데 자기는 뭐야? 자기 돈 모은 거 없어서 5천만 원 받아온 게 다였지. 이런데도 차별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젠 진짜 더 들어줄 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무서워서 더 어떻게 살아?
그냥 끝내.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마음으로 그놈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마냥 홧김이 아닌 진심이었고요. 그리고 이 인간이 셈이 밝은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아직 건강한 우리 부모님 재산까지 계산에 넣었을 줄은 몰랐는데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소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받은 차도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그제서야 그놈 표정이 얼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놈 차키 던져주고 그놈이 끌고 다녔던 제 차키 바로 뺏어왔는데요. 그러자 그놈 표정이 과간도 아니었어요. 차는 아까웠나 보죠. 그리고 이내 차 뺏긴 게 억울했는지 저한테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저 같은 멍청한 여자는 자기 같은 남자랑 살아야 그나마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데, 지금도 그때 들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너는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자존심 세우다 네 오빠한테 다 뺏기고 손가락 빨고 있을 거야. 장인 장모님도 그러시면 안 되지. 그렇게 장남만 차별하고 어차피 대이을 애도 안 낳는 장남이랑 며느리가 뭐가 이쁘다고 말이야. 저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이기도 해서 결혼 전에 받았던 건물을 이놈 면상에 까버리고 싶었죠.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 명의 이전하면서 받아놓은 등기부 등본을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시원하게 그놈한테 던졌어요. 그러자 그놈이 신경질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주워서 봤는데 눈이 튀어나올 듯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통장 잔고도 여과 없이 보여줬어요.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러고도 우리 부모님이 나랑 우리 오빠를 차별한다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자기한테도 얼마나 잘해주시려고 그러는데, 결혼 반대했다고 자기한테 맨날 미안하다고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그러는 분들이셔.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자기야, 아니 그런 얘기는 말고 이거 뭐야? 이거 언제 이렇게 해주신 거지? 아니 이런 게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은큼하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나도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장인 장모님한테 더 잘해드렸지. 뭐? 그래, 너라는 놈은 이런 거라도 있어야 잘할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돈돈거렸니? 네 자식이 너한테 함부로 할까봐 너랑 네 형들처럼.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 나는 살다 그런 집구석 처음 봐. 말씀은 안 하셔도 어머님 아버님 엄청 속상하실걸? 뭐하러 그런 자식을 넷이나 낳아서. 너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 아, 그래. 그런 게 있구나. 나는 네가 하도 막말만 하길래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지. 그날 그놈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손이 번쩍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때리라고 얼굴을 갖다 대니까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모든 게 다 끝났고 출산하더라도 애는 안 보여줄 거니 그런 줄 알라고 짐 싸서 친정으로 갔는데요. 남편이 쫓아와 매달렸어요. 자기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다며, 자기는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자기한테는 가족은 저랑 애기뿐이라고 애원하는데 그 모습도 꼴보기 싫었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저렇게 살아온 인간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왜 남편한테 원룸 건물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순간에 너무 잘 알았는데요. 저 인간이 저러는 건 순전히 그 건물 때문 같았거든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서 이혼하겠다며 그간의 소갈이했던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희 친정 아빠가 화가 단단히 나셨죠. 그래서 친정 문 앞까지 쫓아온 남편한테로 가서 홍구멍을 내셨는데요. 저희 엄마는 이혼을 결심한 마당이면 말리고 싶지 않다시며 저한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를 낳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키워주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평소에는 전화하는 법이 없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아무래도 남편한테 이혼한다는 말을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세히는 듣지 못했다며 자초지종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숨길 것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서 남편한테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알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원래 당신은 저한테 이유를 듣고 그래도 뱃속에 아기도 있으니 이번 한 번만 참고 넘기라고 말할 생각이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 이건 고질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서 차마 그 말을 못하겠다고 하시며 울먹이기까지 하시는데 저한테 모든 건 자기 잘못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여유가 너무 없어서 우리 애들을 그렇게 키웠다. 그래도 자기 밥그릇은 알아서 챙기니 그거라도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을 들으니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그런 건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데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길지도 않은 결혼 생활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라고 할 수도 그렇다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참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사셨겠구나 싶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는데요. 일찍 알았다면 저라도 시어머니 마음을 헤아려 드릴 걸. 저도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마당에 모든 것이 늦어버렸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수 없었는데요. 저희 오빠의 빠른 일처리로 저는 편하게 남편 얼굴 보지도 않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저희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이 인간이 순순하게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도 친권 주장할 수 없다는 약속까지 깔끔하게 받았는데요. 몰랐는데 저희 오빠 오른손에 붉은 상처가 있더군요. 저는 그것만 보고도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그 인간은 저희 오빠에게 얻어 터지고 도장을 찍었겠죠. 저희 오빠가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단증만 합쳐도 수십 개가 넘는 유단자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한테 모든 이야기를 듣고 원래도 여동생 일이라면 깜빡 죽는 오빠인데 제대로 눈이 뒤집어졌다고 했는데 오죽하면 새언니가 결혼하고 그런 모습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오빠는 신사적인 부분이 많아서 절대로 남한테 힘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빗장을 뭣도 모르는 그 인간이 열어버렸던 거죠. 그렇게 한번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그 인간이 불만을 갖고 따질 만도 한데 웬일로 조용했고 그 덕에 저는 속전속결로 이혼을 마무리했는데요. 헤어질 때도 5대5 정확히 나눠 가졌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위자료 청구라도 하고 싶었는데 가뜩이나 돈이라고 하면 눈이 도는 인간. 더는 상대하기 싫어서 그건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래서 그 인간도 얼른 도장을 찍었는지도 모르죠. 원래 그런 데는 계산이 빠른 놈이잖아요. 그리고 안 봐도 다 알겠는 게 제가 마지막에 보여준 건물 등기랑 월세 때문에 두고두고 배가 아플 텐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를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을 텐데. 마지막엔 나름 복수를 한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저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친정에서 부모님 도움받으며 아이의 재롱을 보고 있어요. 비록 싱글맘이 되었지만 행복한 싱글맘입니다. 애기 낳을 때는 애 아빠가 없다는 게 좀 서럽긴 했는데요. 그것도 잠시더라고요. 그냥 남편이 없는 게 서러운 거지 그 쫌생이가 없는 게 서러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이혼했으면 친권이니 양육권이니 너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든든한 저희 가족이 있어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 인간과 손절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태어난 딸아이에게도 친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싶은데요. 셈은 박지 않아도 되니까 그저 인정 많고 뭐가 옳고 그른지 아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저는 아직 엄마로서는 미숙한 점이 많지만 아이와 같이 하나하나 다시 배우려고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 저도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요. 아이를 낳아보니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라는 말이 있는지 이젠 저도 제법 어른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며 흡족해 하시는데 저는 지금부터 효도하는 딸이자 친구 같은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친구 중에서도 옆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가급적 아빠 이야기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커서 물어보더라도 제가 감정적이지 않고 최대한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해요. 솔직히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저도 더 많이 내공을 쌓아야겠죠. 그래도 저는 이혼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부모님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지만 인간으로서 성숙해졌으니 이제부터라도 더 잘하려고요. 그리고 엄마가 됐으니 저도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 부모라는 게 공부할 게 천지네요. 그래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마 사연 들어주시다가 으흐, 왜 그런 놈이랑 결혼했냐?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저도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건지. 이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반쪽을 얻으려고 그런 놈이랑 결혼을 했구나 생각하며 살 생각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성공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노력만큼 아이도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인간은 아직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취미 생활을 해도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그 인간은 평생 그렇게 돈돈거리다가 부모 형제한테도 버림받은 모양인데요. 평생 그렇게 외롭게 독거노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엄한 사람 스트레스 주지 말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처음에 제 사연을 쓰는 게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쓰다가 멈칫하기도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예전 일을 거울 삼아 이젠 잘 살고 있으니 그 점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그런 놈을 만나서 정신 바짝 차렸으니 앞으로는 더 잘 살아보려고요.
저는 일찍이 부모님이 주신 건물도 있으니 뭐든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길 희망하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